예, 계속해서 65번 환매입니다. 환매도 잘 나옵니다. 틀린 것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환매권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면 양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신전속권은 오직 그 사람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신전속권이면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권은 그렇지 않다. 일신전속권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없어요. 어떤 의미는 가족법, 친족법상의 권리들, 혼인의 의사, 뭐 이혼의 의사 그런 것처럼 일신전속권은 가족법, 신분법상의 그런 권리와 관련됐다. 그래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게 환매특약입니다. 환매가 되려면 민법상 환매는 매매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상 환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는 환매계약은 어떤 관계냐?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이에요. 주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아니면 취소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의 기간은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조문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에요. 주로 부동산은 5년을 묻겠죠. 약정한 환매 기간 1을 넘는 때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은 5년으로, 부동산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이걸 묻는 겁니다. 한편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때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하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 나중에 다시 정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 동시에 환매를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 안 정했네? 하고 나중에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5년, 3년으로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출제지문 환매 기간을 7년을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단축된다.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환매 기간은 이게 부동산이냐, 동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산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갑은 그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병도 을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항상 어떻게 한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지금은 갑, 을, 병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갑의 요청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하는 제3자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요약자, 요청한 사람, 그 요청에 승낙한 사람, 낙약자, 그리고 수익을 받는 수익자예요. 그리고 항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요약자가 누군지, 낙약자가 누군지, 수익자가 누군지. 그리고 나서 이 출제 지문을 을로 읽지 마시고 을이라면 낙약자는 이런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기본관계. 요약자, 낙약자는 어떤 관계? 기본관계. 그리고 보가 있네요. 보험, 보상관계. 쓰시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는 어떤 관계? 대가관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둘의 관계를 기본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상관계를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대가관계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할 건 뭐냐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나 병은 대가관계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에게 아니면 갑에게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을과 병사에서는 기본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셨으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을은 갑을 병이죠. 낙약자는 갑과 병 사이에 채무 부정자의 항변,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병에게 수익자에게 당할 수 없다.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없다가 이런 식이에요.
병은 수익자는 을의 채무, 낙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과 의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제권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계약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과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 지위와 별개해서 양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어요. 다만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소급된 건 아닙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채권을 취득할 어떤 채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은 채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이 채권 행사에 대해서 을은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지급을 지체해요. 그러면 지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론 을은 항변 사유가 있습니다. 기본 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동시에 항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나는 아직 동시에인 관계에 있는 갑이 나에 대한 의무,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계에 기해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옵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강조했죠? 낙약자는 을입니다.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이 둘의 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의미인 겁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낙약자는 대신에 기본 관계에 대한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차이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에서는 2번은 수익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했을 때 어떤 채권자의 지위에서.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다음 3번. 을이 낙약자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갑의 채무불이행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을은 낙약자는 이미 이행한 급병의 반환을 누구에게?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자,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그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설사 을이 병에게 채무를 이행했다 해서 이행한 금을 병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의? 갑과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제다. 직관적으로 봤을 땐 병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돌려주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병에게 의무를 이행한 것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을이 병에 대한 이행은 결국은 갑에 대한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설사 을이 수익자에게 돈을 준 게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은 누구의 문제? 갑과 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에게 내가 너한테 준 돈 돌려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한다? 갑한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갑이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수익자는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주에서? 채권자 지위에서. 아까 채권자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병의 동의,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계약을 해제하는데 해제 원인이 뭐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출제 질문이 나오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해서 내가 그 수익 오케이 내 받아들일 거야 하게 되면 그 순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 그 권리를 취득해요. 그때부터 소급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3자 수익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는 이후에 나중에 요약자가 낙약자가 어떻게 해서 합의해서 제3자의 권리 변경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효하거나 3자의 도구가 있는 경우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법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얘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정은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남약자는 3자의 권리를 변경 설명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냐?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하여 제3자의 권리 변경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야 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사전에 미리 해놓은 겁니다. 아니면 제3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 권리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에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 해제도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제3자의 권리를, 왜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소멸되잖아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멸되게 되면 3자의 권리가 소멸돼요. 그럼 언뜻 보면 해결되는 건데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당사자가 일방이 법이 정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를 해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권리 변경 소멸을 뭐냐? 임의로, 즉 합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걸 금지하는 거지, 더 나아가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3자의 권리 변경 소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논리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결론은 합의 해제는 수익자의 동의나 아니면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유보하지 않는 한 할 수 없고, 설사 하더라도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비록 수익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에 따라 수익자는 더 이상 낙약자에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67번.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 지문 자체는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딱 그러면 그 후니까 후발적이에요. 그리고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혼 부담을 묻는 지문이에요. 이혼 부담의 문제라면 항상 매도인, 그 다음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서 이행불능은 매도인 측에 있어요. 매도인의 의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불능이 가지만 매수인은 어떤 의무죠? 매매대금 지급 의무인데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 지체는 있어서 이행불능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 중심을 쓰라는 겁니다. 채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 중심을 해서. 그리고 매수인은 채권자. 이렇게 쓰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십니다. 갑의 채무가. 자, 채무자의 채무가. 이렇게 읽으세요.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쌍방의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고, 이게 이혼부담법이잖아요. 후발적 이행불능에 있어서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고, 원칙은 뭐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그 이용을 부담하는 얘기는 이 매수인을 상대에 대해서 반대급 부인,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지문은 그거예요.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채권자가 뭘 지급했냐? 계약금이에요. 대금을 지급했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했다. 이게 문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채무자 이혼 부담이 이혼부담에서 채무자 이혼 부담이 원칙의 채무자 이혼 부담이죠.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뭘 한다?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제차는 사실상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경우 매수인은 야, 채무자 이혼 부담에 따라서 너 나한테 이거 못해.
따라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 지급한 대금이 있으면 보통 계약금을 지급했다 나오거든요. 이건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있으면 그를 반환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맞는 지문입니다. 갑의 지문 채무자의 채부가 의뢰 기책 사유,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 얘기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후발적 이행 불능, 소유권 이행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의미는 뭐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에는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다. 세 번째, 의뢰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기착세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언제?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가 불능이 되거나 또 하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사유,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역시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없다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적은 요 패턴을 잘 기억을 하셔야만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훈련을 하십시오. 68번 매매에서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585조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 관계가 있고 대금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주한 때는 그 시점 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자, 매도인은 목적물이라는 게 있겠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이죠.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매매계약성의 양 당사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매매당사의 목적물과 그리고 이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뭐가 붙어있냐면 목적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이가 사용수익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과실이라고 표현하죠. 이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있는데 목적물 사용수익도 과실로 보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하시면 매매대금은요. 항상 이자가 붙었어요. 이것 또한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렇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런 약정이 없으면 585조에 따라 해결하는데 580조는 뭐죠? 등가성을 선언해요. 등가성을 선언한 게 뭐다? 한 사람의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이 모든 과실을 다 갖는 것을 막는 게 원칙입니다. 이 과실뿐을 여기서 발생하는 이 과실과 이 과실을 다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서로 공평하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주했어요. 그럼 이 과실이 매매대금이 갔으면 이 과실도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목적물로 생긴 그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목적물로 생긴 과실, 이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로 등가성을 유지하는 것, 등가성. 한 사람한테 그걸 다 몰아보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게 원칙은요. 다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자 이런 경우죠. 자, 요 편은 두 번째 이거예요. 자, 매도인이 먼저 이 목적물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과실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585조의 그 특징은 뭐라고 했죠? 이 과실의 등가성, 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과실은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예외.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록 매도인으로부터 이 목적물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매매대금 지급할 정당 사유가 있다. 무슨 얘기냐? 목적물의 인도가 선이행이에요. 목적물은 8월 10일이고 매매대금 지급은 8월 30일이에요. 그럼 8월 10일날 목적을 받아더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시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 운용 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201조, 202조 3조예요. 매매계약이 취소가 포인트예요. 그럼 매매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대법원 판례는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근데 201조 뭐죠? 자,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 지금 매수인. 둘 사이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을 먼저 매수인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사람은 매도인한테 뭘 받았죠? 목적 부동산을 받은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매매계에서 이전 등기를 또 해줬겠죠. 근데 매매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죠? 이 사람한테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비록 외형상 등기부에는 여전히 매수인이 됐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의 주위에서 말소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돌려줘야 돼요. 근데 기존에 이 부동산에는 과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과실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201조에서 203조의 문제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201조가 적용돼요. 뭐라고 써있어요? 이 매수인이, 이 점유자가, 매수인이 이 부동산 점유자잖아요. 반환을 해줘야 하는 이 매수인, 이 점유자가 선의행간에 이 과실에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이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을 볼게요. 매도인은 뭘 갖고 있죠? 매수인으로부터 뭘 받았죠? 돈을 받았잖아요.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 돈이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매매계약이 취소된 돈의 경우에는 설사 매매계약이 취소돼도 여전히 이 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어요. 소유자는 매도인이에요. 근데 201조는 매수인이 그럼 돈을 달라고 하겠죠. 매매계약 취소니까. 그럼 소유권에서 돈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여전히 계약이 취소되도 돈은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야,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나야. 그 돈 돌려줘. 나 소유자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201조가 적용이 안 돼요. 이 돈에도 당연히 과실이 있겠죠. 이자라는. 그랬는데 201조가 적용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부당 741조 이하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잖아요.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대요. 근데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선이냐 악에 따라 규정이 있어요. 반환할 범위가. 그런데 201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하겠냐. 비록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85조를 유추 적용해서 매선이 매도인도 대금의 운용이 내지 법정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겁니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그 조문을 적용한 게 아니라 585조를 유추 적용해서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이 과실, 돈의 과실, 즉 이자를 아니면 운용이 내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방 예약. 예약이 나오면 항상 일방 예약입니다. 예약의 종류는 편무, 쌍무 예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냐 쌍방 예약인데 대부분 일방 예약이 나오고 왜냐하면 민법상 매매 예약은 일방 특별한 사정이나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 예약을 놓고서 많이 물었습니다. 자,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 계약인 매매 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약이라는 것은 향후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약속이에요. 또 일방은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에서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계약이 체결돼요. 본계약 매매계약 체결이요. 근데 일방약은 일방의 의사표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 승인 없이. 따라서 그러려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뭐라 한다? 이미 예약 당시에 매매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가 토과전에 예약 안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토과되더라도 예약 안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무슨입니다? 예약 안결권의 형성권이라고 해요. 왜 형성권이죠? 일방 예약의 예약 안결권입니다. 일방 예약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합치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방 예약을 갖고 있는 예약 안결권을 갖고 있는 일방의 매도인이든 아니면 매수인이든 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매약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게 형성권이에요. 네, 형성권에 관련해서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 안결권을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는데 그 기간인데 그럼 이 행사기간 했는데 이 행사기간의 성격이 뭐냐인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제척기간 아니면 소멸시효예요. 제척기간은 뭐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과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효는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하자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취지가 달라요. 따라서 소멸시효의 경우는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고 행사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중단되는 거며 반대로 제척기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관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중단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중단도 없어요. 정지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딱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런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중단되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예약 안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이 인도받은 경우 자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가 중단사유지만 제척기간에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가 되면 예약 안결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당연히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묻는 겁니다. 예약 안결권은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약정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같은 중단 사유가 없습니다. 자, 2024년 1월 2일부터 5년 내에 행사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5년이 도과되면 소멸되고 5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상가에 관하여 동가의 4원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자, 논의의 실리가 뭐냐면 아직 매매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급부 이행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예약 안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설사 행사를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매매계약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했습니다.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매매예약 안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시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돼요.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약 안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안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설사 행사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한 시력이에요. 그럼 이러한 경우 일시적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분양이 금지됐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안 된다는 이행에 등기를 넘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행불능이에요. 그런데 다시 허용이 됐대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행불능을 볼 수 있지. 만약 이행불능을 보게 된다면 예약 안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 일방은 예약 안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설사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됐다가 허용이다. 일시적으로 금지됐다가 허용이다. 이 얘기 자체가 불능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5번 예약 안결권 행사 의사표시라면 소장 부반의 송달로서 예약 안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약 안결권이 이때 생겨서 이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예약 안결권 일방 예약을 전제합니다. 행사 기간이에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약 안결권이 있어요. 그 얘기는 갑은 이 기간 내에 예약 안결권을 행사해야만이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유효하게 성립돼야만이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 기초로서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가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예약 안결권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갑이 이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의사를 표시한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의사 표시 효력은 갑의 의사가 을에게 도달돼야 합니다. 결국은 행사 기간 내에 갑이 예약 안결권을 행사해서 그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돼야 합니다. 의사는 이때 표시했는데 도달이 이때 이루어지면 예약 안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라 내용 증명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뭘 낸다? 소장을 내요.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제출해요. 그럼 소장 안에 어떤 얘기인다? 갑과 을은 매매 예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예약 안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일방 예약. 즉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 계약을 완성 기준을 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의 내용을 쓰겠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을에게 넘겨주고 을은 매매대금 주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예약 안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갑의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죠.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장만 지나잖아요. 행사하고 그 의사 표시는 그 의사는 소장 부분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예요. 의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이 소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 소장 부분의 송달을 통해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게 되면 매매 예약 안결 의사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 일방의 의사에 따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렇게 되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소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 의사 표시가 아직 안 갔죠. 법원에 이 소장을 받게 되면 이 소장을 을에게 송달을 해요. 송달해서 이게 받으면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이 된 겁니다. 그때 완결의 의사표시가 송달이 된 거예요. 소장을 통해서. 이 안에 써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내용들을 직접 내용적으로 보내지만 지금 소송을 통해요. 그럼 소송 되면 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 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법원이 이 소장을 을에게 보내요. 이 받은 순간에 예약 안결 의사표시가 법원을 통해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전달은 언제?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약 안결권의 행사의 의사표시 담은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예약 안결권을 재판사 행사는 소장을 제청한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게 해서는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잘 알게 해주십시오.